어, 예, 요번 보강에서는 성격 이론, 특히 빅5라고 말씀드린 요 이론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사람에 대한 성격에 대한 설명이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중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MBTI에 대한 부분, 제가 강의 때도 간단히 좀 설명드렸는데, 어, 성격을 분류하는 어떤 이 방식들,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성격 이론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MBTI죠. MBTI는 성격 이론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고, 뭐 어디 오류인지, 이런 걸 기본으로 하고, 그렇다면 강의 때 잠깐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성격 이론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심리 검사를 하든 성격에 대한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든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성격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좀 다뤄보는 형태로 어, 우리 저희 보강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팬데믹 관련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저희 뭐 이 강의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이제 상관이 없어서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21세기가 시작이 됐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뭐 다양한 뭐 사실 긍정적인 문제 맥락의 내용이지만 어, 대신에 부정적인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후 변화 같은 거 지금 뭐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이 기상 악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시대에 들어가서 이 팬데믹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가속화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약간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부정적인 맥락에서도 있다. 그런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AI가 심리학이라는 개념들, 또 뭐 메타버스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심리학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에 심리학이 출현하고 있고 출현할 것이다. 그리고 뭐 VR이라고 하는 거, 뭐 XR이라고 하는 저는 ER이라고 하죠. 증강현실. AR인가요? 예. 어쨌든 이런 시대가 오고 있고 그런 것들에 맞춰서 그러면 인간의 어떤 이해에 관련돼선 새로운 혹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심리학이 어떤 건지를 보는 맥락으로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히 넣어놨습니다. 혹은 이제 강의 중에도 언급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 성격이라는 게 뭐냐 예, 라고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성격을 설명을 하는 거죠. 심리 검사를 해서도 심리 검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격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형태의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혹은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아나간다라고 하는 이제 막연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럼 성격이 뭐냐? 제가 요거는 이제 언급을 좀 많이 해드렸지만 이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어, 뭐 릴리풋이나 크레프스쿠라고 하는 이 두 개, 이민족으로 좀 언급되어 있는데요. 어, 계란을 어느 쪽으로 깨냐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아이러니하죠. 이건 이제 뭐 조나단 스위프트인가요? 작가가 영국의 어떤 정치 현실들을 비꼬는 그런 풍자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 예를 들은 거는 한번 언급을 했지만 계란을 여기로 깨는 사람의 성격과 여기로 깨는 사람의 성격이 다르냐 같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 판단하는지 뭐 궁금한 측면도 있고요. 혹은 계란을 한쪽으로 깨는 사람의 은 옆으로 깨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던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해하고 저 사람의 성격은 어때? 라고 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맥락으로 제가
이렇게 어, 예를 들어서 어, 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빅5 이론을 이제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는 요 이론을 알고 나서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이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고 한번 보시면 기억을 하시게 되면 더 이해가 갈 텐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제가 강의 때 좀 설명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뭐 민주당, 영국의 노동당, 한국은 이제 뭐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수라고 얘기하죠. 아, 죄송합니다. 이게 보수가 아니라 반대죠. 어, 이게 이제 보수가 아니라 예, 어, 어, 개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보수 대 뭐 이 개혁파, 혁신 뭐 이런 개념에 해당되는 당이라고 한다면 공화당이라든가 여기 보수당 이런 데는 뭐예요? 이제 진보, 보수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정치적 성향인데 요거를 이제 개인의 성격이라는 맥락으로 설명할 때 어, 진보인 사람의 뭐 MBTI는 어떻고 보수인 사람의 MBTI는 어떻고 라고 설명하게 되면 엉뚱한 설명이 될 것이다. 어, 요건 이제 뒤에서 뭐 MBTI 비판할 때 좀 정리를 하겠지만요. 그러면 우리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성향의 이면에 그 사람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정치 성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냐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죠. 보수인 사람들은 정치 성향과 관련해 가지고 성격이라는 맥락으로 볼 땐 진보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느냐라는 것들은 어떤 이 심리학적인 궁금증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정치 성향이 무슨 성격과 연관이 돼 있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학적 연구들은 이게 어, 뇌 자체도 다르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성격 심리학적 맥락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린 빅5의 맥락을 보면 아,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차원이 있는데 친화성과 개방성이라는 요소가 어, 높다. 보수인 사람들은 빅5 이론에 근거해서 연구를 해보면 친화성과 개방성이 낮은 사람이라는 식의 이제 설명이 예, 성격 심리학적 맥락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심리 만능주의 뭐 이렇게도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정치 성향이라든가 정치라는 게 사실은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 들어간 굉장히 중요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그런 가치를 떠나서 생물학적인 형태의 혹은 기질적인 혹은 성격적인 심리학적 성격적 경향이 진보회라고 하는 정치 구조를 좀 더 선호하는 형태로 혹은 보수를 좀 더 선호하는 형태로 선택을 하는 어떤 요소들로도 작동할 수 있다. 나는 이제 이런 입장을 볼 수 있고 거꾸로 우리가 성격 심리학적 이론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과학적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이런 사회 문화적 행위의 이면에 어, 이런 성격적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형태 사회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로서 성격 심리학이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좀 설명이 어렵나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이러한 문화적인 현상 혹은 이 사회적인 현상까지도 성격이라는 요소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성격 심리학은 굉장히 어, 파워풀하고 영향력 있는 이론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격에 대한 설명 이론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 혈액형 무성격 확인이 혹은 점성술을 이용한 혹은 사주팔자를 이용하는 이러한 에, 이걸 뭐 과학 비과학을 통해서 실용적인 맥락, 그 다음에 타당성
그다음에 과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 그나마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론이 빅파이브다. 라고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MBTI 이론 예를 들어서 가지고 진보와 보수를 설명할 때, 뭐 저는 MBTI를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예, 여러 가지 이유지만, 어, 이랬을 때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F입니까? T입니까? 보수인 사람은 F일까요? T일까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억지로 끼워 맞추는 요소들이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거는 이러한 어, 정치적인 어떤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고도화된 행위조차도 사실은 그 이면에 그 사람의 성격적 경향 더 깊이 들어가면 기질적 성향들이 조금 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친화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맺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거나 도움을 주려는 경향 이게 높은 사람이 있는가요? 낮은 사람이 개방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의미보다는 자극에 대해서 새롭고 낯선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를 좀 더 선호하거나 좋아하거나 그쪽으로 추구하는 성향에 관련된 거. 이게 낮은 사람들은 가능한 변화를 잘 일으키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는 이 기존의 거, 그 경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친화성이 높고 나쁘고 개방성이 높고 나쁘고가 가치 기준과 상관해서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경향이 다른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친화성과 개방성이 높은 경향이 있고 보수라는 사람들은 요게 낮은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요 맥락으로 보면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조차도 여기 나오는 이론이 약간은 저 하위 단위에 해당되면 이 기질의 요소가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기질은 사실은 이제 생물학적 요소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의 고도의 사회적인 행동조차도 그 이면에 생물학적 경향이 가지고 있는 요거는 가치와 상관없죠. 이런 경향성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시간상 말하면 진화죠. 진화 심리학적인 맥락도 별이 닿고 설명이 된다라는 맥락에서 어, 성격 이론이 이렇게 확장된 개념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마케팅의 개념까지 이렇게 적용시켜서 가면 소위 말해서 이제 개방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자극을 주고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구매하는 이 구매의 성향도 성격이라는 맥락으로 설명을 했을 때 빅5 이론을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개방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다. 그래서 개방성을 오픈니스라고 하는데 새로운 것들, 낯선 것들, 급진적인 것들을 좀 더 수용하기 쉬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를 고를 때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디자인도 특이하고 외제, 외제라는 건 이제 흔히 보지 못한다는 의미가 많죠. 그 다음에 문루프라는 건 뭡니까? 이 위에 자동차의 이제 뚜껑 열리는 이런 형태의 차들 그렇다면 약간 이 최첨단의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고 좀 더 이런 디자인을 추구하는 경향이 성향상으로 어떤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가 봤더니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걸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소위 말하는 클래식하다라고 하는 클래식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고리타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전통을 유지하는. 그래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개방성이 낮은 성향이 있다. 이 사람들이 차를 고를 때는 이렇게 독특하고 튀는 거가 아니라 전통적인 디자인. 이 전통적 디자인이 있으려면 사실 시간이 있어야죠. 히스토리. 소위 말하는 족보가 좀 있어야 클래식하다라는 이제 용어가 적힐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한국의 클래식은 사실은 조금 애매하죠. 예. 어쨌든 국산을 좀 선호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그리고 이걸 조금 나쁜 표현으로 이제 국수주의죠. 뭐 이런 형태가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이 어떤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소다. 그래서 차를 선택하는 이러한 소비에 관련된 요소조차도
소비 성향조차도 이러한 기질적인 요소라든가 성격적인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 이랬을 때 심리학자들이 혹은 마케터들이 사람의 성향과 소비 성향의 매칭, 혹은 연애 대 연애 성향의 매칭, 혹은 양육 방식에 대한 어떤 요소들을 그 사람의 성격과 연결 지을 때 과학적인 심리학은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성격 심리학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하게 된다. 예, 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심리 검사라든가 병리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어떤 기질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는 이제 소비에 관련된 건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기질의 성향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와 연관지어서 굉장히 타당하고 쓸모 있는 연구가 가능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MBTI 성격 이론은 농담이나 사교적인 측면에서 그냥 개그 프로그램 만드는 이론으로선 타당하지만, 이렇게 질적으로 깊이 있는 과학적 연구를 하기 위한 이론으로는 아니다. 라고 이제 안티 MBTI로서 이렇게 슬쩍 말씀드리면서, 그 대안이라기보다는 과학적인 측면의 성격 이론인 이 B5 이론을 이제 이해하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 자체로는 깊이 있는 내용을 다 전달하기 힘들고요. 아, 이런 맥락으로 바라보는구나. 라는 측면으로 조금 보시면 어, 강의의 어떤 보강이 좀 의미 있게 되지 않을까. 차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성격 심리학 관련해서는 뭐 논쟁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격이 몇 개냐, 성격의 종류. 예. 이게 직군적인 형태로, 예, MBTI 같은 건 16개죠. 혈액형은 4개. 이런 걸 이제 유형론이라고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개수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서 그 두 개의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건 뒤에 설명드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미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여기 보면 성격과 평가라고 하는 책을 68년이면 꽤 되죠. 사람은 일관되지 않는다. 일관되지 않는다는 건 이게 성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격 같은 건 없고 상황에 따라 생겨난다.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사회적인 상황, 혹은 우리가 맥락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 맥락에 따라 가지고 행동이 달라지지, 어, 성격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제가 예를 많이 들지만 불이 난 집에서 탈출하는 어, 데 있어가지고 성격이 느긋한 성격이라고 해가지고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타고 있는데, 괜찮아, 난 천천히 나갈 거야,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관되지 않다라는. 그래서 이게 이제 요런 맥락으로 좀 파악하는 게 사회심리학이죠. 예.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이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 논문 이후에 성격 심리학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인원도 줄고 성격 같은 거 없는데 뭐 연구를 하냐 사람은. 이게 이제 극단적인 형태가 사실은 이제 행동주의적인 패러다임에서 보면 그렇죠. 예, 자극 환경에 따라 가지고 어, 사람이 이제 달라진다 뭐 이렇게 있는 거지만 어떤 그 영향이 있다. 그래서 대체의 특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고려하지 않는, 예, 그냥 약간 이제 극단적인 타협하지 않는 그런 성격 심리학의 어떤 일하기보단 행동주의적인 맥락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주장이 있다가 예,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아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는데요. 예. 그랬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격이라는 게, 이거 예를 좀 요걸 뭐 많이 들긴 하는데, 짜장을 좋아하고 짬뽕을 좋아하는 걸 이제 고르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불다를 좋아하는 거 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짜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 짜장만 계속 먹는, 짬뽕은 절대 이별 안 되는, 혹은 짜장 먹는 어떤 동호회 만들어 놓고 같이 동맹을 맺고 절대 중국감 우린 짬뽕을 먹지 않고 짬뽕 먹는 사람들 적대시할 거야,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선호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어떤 이 인간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소단위 행동에 해당이 되는데, 분명한 건 이제 짜장면을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언급할 때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맛과 짜장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맛이 이게 상황에 결정이 되느냐, 경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라는 식의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이럴 때 우리가 성격을 이제 정의 내릴 땐 여기 쭉 읽어보시면 공통적인 맥락들이 있지만, 보통 성격하면 일관 대응이 들어가요. 그리고 안정적인 행동 패턴과 관련된다. 이건 뭡니까? 어떤 맥락 상황에서 수 상황이 아닌 경우는 평균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죠. 평균적인 어떤 행동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확률적인 개념이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일관된다는 표현을 경향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경향성을 갖는데 이 경향성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경향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구분될 수 있다는 개인의 독특성, 개인차를 반영한다. 그러면 퍼스놀로지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는 개인학 뭐 이런 개념의 퍼스널리티, 이 사이콜로지가 아닌 이건 뭡니까? 한 개인이 한 개인의 성향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이걸 우리가 개체지향이다. 그러면 인간은 유사한 점이 없이 모든 개인이 그냥 독특하다라고 가면 사실은 성격의 개념이 사라지죠. 왜냐하면 성격이라는 건 뭡니까? 일관되고 안정적인 행동 패턴인데 이게 모두 다 다르다고 한다면 성격 심리학은 사실은 개인을 연구하는 이제 심리학이 돼버리겠죠. 예, 이건 이제 개체지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격 심리학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격을 분류하고 저 사람 저런 유형이야라고 분류하는 건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이걸 농음의 법칙 발견적 연구. 그래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어떤 과학적 원리를 찾는다는 거는 규칙성을 찾는다는 거고, 이 규칙성으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예측 가능하고 그거에 관련된 규칙에 해당되는 법칙을 찾는 것 심리학이라고 한다면, 법칙 발견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볼 때 성격 심리학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어떤 성향들,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들을 찾아 나간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개개인의 특성, 경험, 가면은 이런 개성이라고 얘기되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성이 유사한 성향의 어떤 그룹으로 묶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사한 성향의 그룹으로 묶인다고 한다면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다른 행동들, 상황에서의 어떤 행동을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특성을 내포하면서 개인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일관된 행동 패턴, 이것이 성격이고 요거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고, 감정, 행위다. 그리고 이게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판단들을 할 때 특정한 맥락들이 있어요. 비행기 시간을 놓치거나, 그렇죠? 좌절을 경험하고, 혹은 행복한 상황이 되고, 이런 외부의 자극들이 주어질 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격 심리학이 미셸의 정의에 따르면 거기에 우리가 맥락 안에서 공통적인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위기 상황을 느끼는 경험의 정도도 다르고, 그렇죠? 이럴 때 이런 개성의 차이와 일관된 패턴들이 어디에 근원해서 나타나느냐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성격의 이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기질의 개념, 예, 템퍼라먼트라고 하는 거고, 이 템퍼라먼트는 제가 강의 중에 설명드렸지만 오로지 뭐예요? 생물학적 성향이에요. 예. 이랬을 때 생물학적 성향은 사실 이 구분 자체가 지금 이제 이원론적 개념이라 뭐 모든 심리학적 부분에 있는데 우리가 심신을 구분하는 것 자체 요즘 이제 요 신에 해당되는 게 뇌의 개념으로 좀 많이 가고 뇌만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바디까지 들어가고 이 안에는 DNA부터 진, 예, 그죠? 예, 뭐 RNA 뭐 들어가면 이런 식의 세포 단위 부터 기질이라고 하는 경향까지 다 포함하고 그거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가정하는 이제 심리라고 하는 것들이 개념으로 가는데 이런 사고방식은 이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완전히 유물론적인 설명 방식이고 유물론적이라는 건 뭡니까? 환원주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물리학적인, 생물학적인 베이스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걸 베이스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생물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유전의 개념, 예. 그다음에 진화의 개념, 예. 진화와 유전을 구분하는 것 자체는 조금 너센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생물학적 시스템, 생리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요소고, 요 경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패턴으로 생존해서 작동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적응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에 어떤 경향성을 우리가 성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 이제 어쨌든 용어로 보면 그래서 이 템퍼러먼트라고 하는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처럼 유전적이면서도 생리적인 영역으로 나타나는 성격의 한 요소다. 그래서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페르소나에서 왔다는 얘기는 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 요소 안에 생물학적 요소를 조금 특정돼서 설명할 때 우리가 이걸 기질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이건 그러니까 학습된 게 아니에요. 자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된 게 아니라 그냥 경향성. 예. 이건 마치 뭐 개가 짖듯이 혹은 사람이 어떤 자극에 생존하기 위해서 반응하는 이런 경향들이 정도 차이와 패턴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의미에 그다음에 트레이트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차이점이고 그냥 그로스하게 통틀어 설명드리면 이 기질이라는 용어와 성격이라고 하는 거에 통합적 개념이다. 기질하면 생물학적 요소가 굉장히 강조돼 있고 성격하면 보통 심리적인 요소로서 그 사회적인 맥락이라든가 정서, 이런 약간 심신 이원론적인 측면에서 심리라고 하는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개념인데 이 특질은 이 두 개가 사실은 연관된 개념이라고 하는 통합적 개념으로서 설명하는 게 그래서 트레이트란 말을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이걸 특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알포트의 특질 이론이니 이렇게 특질 이론들을 보면 어떤 거는 기질에 대한 설명인 것, 어떤 거는 성격에 대한 설명, 어떤 것도 문화적인 그래서 공통기질이라는 이런 요소 이런 요소를 설명하는 이유가 우리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어떤 생물학적이거나 혹은 학습에 의한 거거나가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로서 인간의 자극에 반응하는 거, 환경에 적응하는 유형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학자들이 그냥 성격의 개념이 워낙 대중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특질 심리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시든 요 용어는 좀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캐릭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강의 중에 뭐 이건 이제 인격의 개념으로 이제 많이 쓰죠. 예. 그래서 뭐 색이다, 인그레이브하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기계적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이 안에는 사회적 맥락,
들어가 있는 학제중에 이렇게 설명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자주 말하는 게 인격자는 있는데 성격자는 없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인격자야. 저 사람은 인격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걔는 뭐예요? 사회적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지 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심리학에서는 이제 인격이라는 가치를 배제하고 그 사람의 유전적, 생리적, 사회 문화적, 심리적인 경향성을 다 일컬어서 그냥 퍼스널리티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특질이나 어떤 기질이나 이런 요소들이 어, 하나의 맥락과 연결돼서 약간 추상화된 개념으로 갈 때 우리가 이거를 타입이다. 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유형이야라고 할 때 그 유형이 보다 특질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개념이야. 그리고 유형은 하나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여러 요소들이. 그래서 그럼 이걸 이제 설명할 때 인간이 짜장면을 먹고 짬뽕을 먹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소단위 행동이죠. 이 소단위 행동들은 굉장히 이렇게 세포처럼 분할되어 있는데 요 행동들이 특정한 형태의 경향성이 유사하게 묶일 수가 있다라는. 그럴 때 요걸 묶는 개념들이 존재해요. 예. 여기 쭉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약간 상위 개념, 그다음에 요것들이 또 묶이고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예, 유형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하위 단위에는 뭐 기질의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범죄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러한 하위의 요소들이 모여서 특정한 패턴을 나타날 때 서로 다른 특질들이 상호 관련되면서 어떤 패턴을 나타낼 때 유형을 형성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유형을 설명하는 것이 어떤 학문적인 베이스를 두냐에 따라 가지고 범주가 나뉘게 된다. 이게 이제 역사적 맥락인데 이건 간단히 그냥 쭉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뭐 의학을 만든 대단한 분이에요. 어, 사설이지만 뭐 뇌의 기능도 지금 현대의학과 유사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체액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래서 담즙질이니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있는 어떤 액체 그렇죠 체액에 해당되는 혈액의 어떤 정도라든가 뭐 점성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뭐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죠. 그러다가 이제 클라우디우스 베일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많이 안 알려졌지만 이분이 이제 에, 이게 그 형을 가지고 예, 내배역, 외배역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골자는 비과학적으로 보이지만 생물학적 경향이 행동 방식이라든가 사고 방식에 영향을 준다. 그러다가 이제 칸트가 네 가지의 어떤 유형론, 인간의 네 가지 유형.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이 철학에서 갈라져 나왔는데 분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뭐 심리학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거에 있어서 칸트라는 분은 뭐 유명하죠. 근데 요 칸트의 이론에서 갈라져 나왔는데 하나가 이제 범주 유형. 예, 범주는 카테고리. 그래서 어떤 틀 안에 유형을 묻는. 그다음에 하원 유형론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들을 어, 어떤 축을 두고 각각에 해당되는 연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설명드리면 이거는 불연속적인 개념이 있어요. 사람의 성격을 분류할 때 그거는 연속적인 개념이 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연속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이 차원이라고 하는 형태의 기질을 가지고 그 정도를 가지고 축을 구성해 나간다 개념. 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질문 주시고 그래서 범주형면의 대표적인 성격 이론은 MBTI라든가 혈액형 성격학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요. 예. 그다음에 뭐 이건 사상과학도 사실 이런 게 들어가죠. 예. 햇상임이 사상임이라는 것도 사실 네 개죠. 예. 그러니까 인간을 분류할 때 이렇게 범주로 나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불연속이라는 개념은 혈액형 성격 이론이 이제 어떤 대표적인 거로 볼 수 있는데요. 뭐 A형, AB, O, 혈액형 4개죠. 그다음에 B형, 예, 이렇게 되죠. C형은 없죠. 그래서 A형인 사람이 혈액형을 가질 때 이런 거 비슷하죠. 이러이러한 행동 경향을 가지고
AB인 사람은 이러고, O형인 사람은 B형인 사람은 이렇게. 그러면 이런 논리라면 A인 사람은 AB형인 사람과 사실은 공유되는 영역들이 없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AB는 O형과 O는 B형과. 그래서 혈액형으로 분류할 때 O형만의 독특한 어떤 구분되는 어떤 행동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예. 자주 얘기하지만 제 행동 가지고 저 혈액형 맞추라고 그러면 저는 AB거나 B거나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거꾸로 이건 뭘 의미해요?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지성으로 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 예. 뭐 연쇄살인범에 가까워. 이런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저는 O형이죠. 예. 그러니까 O형이면 O형의 어떤 특정한 행동 양식 구분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막 넘나드는 걸 하고 있거나, 예. 그러면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O형의 행동 패턴을 하다가 B형 패턴을 하게 되면, 그러니 혹은 제 행동만 가지고 혈액형을 가지고 평가할 때, 선생님은 뭐 AB형 같아요. 그러면 제가 O형에서 혈액형이 AB형으로 바뀌냐? 그렇지 않죠. 예. 이렇게 범주로 정해져 가지고 사람을 분류하는 걸 우리가 범주 유형론이라고. 다시 정리하면 범주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 범주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람의 유형들을 분류하는 거. 그래서 범주 유형론은 뭡니까? 범주와 범주 간에 서로 변화되거나 넘나드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A형이면 영원히 A형인 행동 패턴과 성격 유형을 가져야 된다는 논제가 있어요. MBTI는 이게 뭡니까? 16개로 되죠. 예. 그런데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범주를 넘나드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맥락이 아니라 성격이 차원이라는 개념으로 구성이 된다. 자, 이게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범주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땅으로 치면 16개의 구획이 있고 이 안에 딱 들어가면 여기 꼼짝 못하는, 그리고 못 나가. 이 안에서만 살아요. 특성을 가져야 돼요. 차원 유형론은 어떤 거냐면 어떤 축 안에 있고 이 축에 어떤 경향들이 있는데,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축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 또 다른 축은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무수한 공간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분포할 수 있다라는 성격의 유형들이. 그리고 특정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걸 우리가 대략 어떤 유형이다라고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유형을 정하는 게 범주를 못 넘고 이게 아니라 정도 차이에 의해서 분류가 된다는 게 차원 유형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빅5, TCI 개념. 이거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랬을 때 MBTI가 이제 대중적이고 뭐 배급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 돈 많이 내고 해석학 배우고 제자 중에는 이제 책 써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저는 뭐 잔다르크형 나왔는데, 나중에 또 해보니까 2로 바뀌어가지고, 예, 뭐 스파크형 되든가. 그러다 또 바뀌면 이제 또 제가 뭐, 나이 먹으면 다시 이제 성형문자는 힘들 것 같고, 들어갈까요? 예, 나쁜 게 없어가지고, 예, 좀 요걸 지향하는, 지향하는 거와 이게 다르지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예. 어, 단다르크 형이면, 이 단다르크 형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예. 근데 과학적이지 않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이건 이제 제가 왜 그랬느냐. 재미있다. 그다음에 마케팅 굉장히 성공한 메이어라는 사람이.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사주라든가 이게 궁합과 좀 비슷해요. 음, 그래서 대화하기 참 좋아요. 간단하게. 뭐가 이렇게 따지면 T냐? 뭐 그러고 이제 예, 뭐 대충 하면 뭐 F냐 그러는데 소단이 행동 양식이 있죠. 그러니까 대화하기 좋고 그다음에 하다 보면 잔다르크형이라고 그렇게 되면 잔다르크처럼 이제 행동하고 싶어. 그래서 막 물을 지르거나 그러진 않지만 예, 저기 동일시하는 경향들이 있어. 이런 걸 우리가 반엄이라 그러죠. 위대한 쇼맨이라는, 예, 이게 사기꾼이냐 쇼맨이냐, 비즈니스와 사기가 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그런 얘기처럼 이런 걸 반음 효과라고 그럽니다. 틀릴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 어, 모순된 두 개가 다 들어있는. 사람들은 나를 외향적으로 알지만 실제로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다. 내향적 경향이 많다. 이게 다 뭐예요? 소 단위의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성격 병형을 분류해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 이건 뭡니까? 이거 조금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떤 생물학적 기질에 의해서도 하지만 맥락적 요소도 같이 들어간다는 이것이 통합된 것들이 일반의 패턴으로 날 때 우리가 성격이라고. 근데 이런 식의 설명들은 어떻습니까? 맥락이 됐든 기질이 됐든 행동 몇 개를 가지고 분류를 해서 넣어버리고 끝인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장점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기질도 뭐 이렇게 부정적인 성격이 없어요. 난다를 키우면서 이제 문제가 된다. 예. 그래서 우리 뭐였죠? 뭐 어, 어느 기업에서 뭐 ISTJ인가요? INFJ인가요? 직원을 뽑지 않겠다 이렇게 나는데 그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는 회사는 망할 것 같은 회사입니다. 다른 분이 안 볼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예, 소위 처음에 지능검사 나온 거가 시별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이제 기내가 얘기했는데 미국 가가지고 이제 어, 소위 말하는 이제 이주민들을 차별하는 형태로 이렇게 쓰이는 것 같이 MBTI 웃자고 한 게 이제 죽자고 하는 거가 돼버리는 이런 성격 분류가 돼버리는데 이게 성격 성격이 부재합니다. 예. ENTJ여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ISTJ여가지고 일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예.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설명 더 나가진 않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성격 MBTI 이론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드려요. 여기 이렇게 16개를 나누면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16개 유형으로 분류한다는 게 이 범주 유형, 의 로직은 이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예, 팔이 있고, 이 사람 머리가 없어요. 이 사람 머리가 있는데, 예, 왼손이 없어요. 이 사람 이제, 아, 왼쪽 다리가 없어요. 이 사람 머리가 작고, 머리 끝, 이렇게 했는데, 오른쪽 다리가 없고,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그래서 반쪽만, 이 말이 됩니까? 범주 유형론의 과학적인 맥락 혹은 이게 설명하는 이 요소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 머리가 없는 사람, 왼쪽 팔이 없는 사람은 같지 않죠. 이게 전제예요. 마치 O형인 사람이 A형이 안 되는 거죠. 예, 분류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16유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 자, 봤을 때 여기 이제 픽5로 되는 설명이래요. 사람에 관련된, 성향에 관련된 형용사들이 있어요, 형용사들. 그걸 찾아다가 이렇게 쫙 돌려봤더니, 예, 어, 뭐, 차원이 나온대요. 여기서 차원은 어떠한, 기질이라고 좀 보시면 타당할 거예요. 이 기질이, 그러니까 A라는 기질이 B라는 기질과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예, 그걸 차원이라고 하면 축이에요, 하나의. 근데 사람을 분류할 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정도가 다른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5개가 무엇일까 봤더니 이게 몇 개인가 봤더니 5개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5개, 5개 연구를 다 각자 이렇게 했더니 계속적으로 지지받아요. 인간에게는 5가지의 기질이 있다. 그리고 이 5개의 기질이 조화를 이루면서 특정한 유형의 군으로 묶인다. 하는 게 기질, 차원, 기질이 아니라 차원, 유형론이에요.
예. 다음 내용은 요거를 앞에 나온 거로 설명드리면 예,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를 MBTI의 틀 가지고 제가 기질을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분류가 된다. 자, 인간 볼 때 머리가 큰 사람이 있어. 팔다리 다 있죠. 머리가 작은 사람이 있어. 왼팔이 큰 사람이 있어. 예. 그렇죠.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이 분류가 되는 다섯 개의 어떤 경향이 있는데 이 다섯 개 경향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 다섯 개가 특정한 정도, 머리가 크거나 머리가 작거나 머리가 중간이고 오른팔이 크거나 오른팔이 작거나 이런 식으로 다섯 개 요소로 분류가 된다. 음. 그러면 머리가 아주 큰 사람이 있고 아주 작은 사람이 있고 이거는 뭐예요? 머리 크기라고 하는 차원이 있다는 요거는 대략 구분이 되더라. 그럼 왼손의 크기, 오른손의 크기 이렇게 죠. 그렇게 봤더니 몸뚱아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발가락을 봤더니 발가락은 사실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에, 영향력이 없더라. 요거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 없거나 그렇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 구분이 되면서 어, 차이를 알 수 있으면서도 인간의 다양한 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몇 개냐 봤을 때 요렇게 가는 차원이 다섯 개가 있더라. 다섯. 예. 그러면 요건 뭡니까? 요 사람과 요 사람과 요 사람은 다 뭐예요? 공통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도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틀 안에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축으로 이렇게 건조가 된다. 이거 4차원이죠. 그럼 4차원이면 뭐 이거 그릴 수 없어요. 예, 우리가 인식하는 건 5차원. 그래서 이건 이제 고차감소식이 돼요. 그래서 5차원 공간 안에 사람들이 어떤 유형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가 예, 기질 성격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해합니다. 아, 근데 또 이게 있어요. 그럼 기질로 구분이 돼가지고 다 되면 사람들은 하나로 묶여가지고 몽땅 다 같은 성격을 가지고 특정 기질에 몰려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범주로 나누기가 어려운 요소가 또 있는 게 뭡니까?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그걸 갖다가 이걸 특정한 A라고 하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차원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B라는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A와 B는 다른 차원인데 이게 인간은 이게 무자르듯이 분류되어 있지 않고 이 두 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구분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안에서도 뭐예요? 개인의 다양한 형태의 분포들을 가져요. 정도를. 예.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A 차원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는 때도 있지만 A 차원으로 멀 때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A 차원에서도 약간 위쪽이 들어가는 행동, A 차원에 들어. B 차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A 차원에서 그 빈도가 낮은 쪽에 가까운 행동과 유사한 형태의 이게 존재한다는 예. 그래서 B 차원의 행동과 A 차원의 행동이 뭐예요? 섞여서 나타나는 형태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률분포로 제가 그려놨는데 어, 범주 유형론처럼 하면 여기는 끊어져야 돼요.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그 이유가 유전적인 차이를 만드는 아주 미세한 차이, 이걸 스닙이라고 합니다. SNP. 어, 약간의 연기 배열이 뭐 천개 단위 하나씩 다른.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성향이지만 개인 간 비교하면 차이가 나타나요. 그다음에 환경에 의해서 학습되는 이런 기질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게 똑같이 충동적이지만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 충동성을 조절하는 형태의 행동 양상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어때요? A 차원에 속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연적 행동은 B 차원의 높은 쪽에 해당되는 데 가깝기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범주 유형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 연속적인 측면에 있어서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설명을 못해요. 예. 튀면 영원히 튀어야지. 해프닝 경향을 가지면 안 되는. 그런데 차원 이론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섯 개의 추리에 의해서 설명이 되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런 경향이 높고, 이런 경향은 낮고, 이런 경향은 중간 정도가 다섯 개가 묶이는 요쪽 그룹에 들어가는 거로 묶일 수 있구나 하는 식의 설명이 가능해진다. 예. 그래서 인간은 왜 성격이 다 다르냐라는 개인적 차원을 보면 이런 유전적 경향과 환경이 만드는 기질력 차이가 있고 성격은 또 왜 유사한가 봤을 때 인간은 다섯 개의 독립된 차원을 가지고 있다. 독립된 차원을 가지고 있고 이 독립된 차원은 뭡니까? 누구나 다 이 다섯 개의 차원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모든 차원을 모든 차원의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이 개별이 묶일 수 있는 요소의 정도의 차이는 가질 수 있다. 이건 상당히 그림이 지금 다섯 개라 예, 1차원 가지고만 설명하겠습니다. A라는 차원이 있고 B라는 차원이 있고 C라는 차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A라는 차원으로 봤을 때 진성우라는 사람은 A라는 차원에서는 이 사람이 이런 차원의 성향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B라는 독립된 차원으로 볼 때는 이 B의 차원의 경향은 또 낮아. B라고 하는 차원으로 봤을 때 이 C라는 차원은 또 높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이제 3차원이어서 좀 그렇긴 한데요. 그러면 이건 C로 돼 있죠. 예. 그래서 A는 여기에 해당되고 C는 여기에 해당되고 B는 여기에 해당되는 만나는 공간상에 여기가 되나요? 이렇게 되면 예. 그쵸? 거기니까 요축되니까 그러면 이축이 어떻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공통으로 만나는 영역.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무게 저항이 더 있는. 이랬을 때 제가 3차원으로만 설명드리겠으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해서 그러는데 예, 행렬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는 5, 7, 8, 2인 경향. 그래서 요 다섯 개, 세 개 차원적 분류했더니 저처럼 요 A 성향은 좀 높고 예, B 성향은 좀 낮고 C 성향은 또 높고 요런 형태의 경향을 점수 차이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가지고 있는 분포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퍼질 수 있고 여기도 퍼질 수 있고요. 예. 어, 여기는 요렇게 예. 이렇게 보면 여기쯤에 해당되는 공간에 있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의 분포는 이렇게 돼요. 여기 이렇게 몰리는 사람들이 있죠. 천천히. 그랬을 때 중간에도 당연히 있어요. 이랬을 때 이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떠어떠한 유형으로 보자. 예를 들어 유형이라고 우리가 대략 정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 요 정 가운데에 해당되는 우리가 정하지 않지만 어딘가에 공간에 있으니 이 사람은 여기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도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집단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을 다 기지를 다섯 개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예, 인포가 여기 많이 몰려서 이런 유형으로 묵자 그리고 경계는 대충 여기로 정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러니 이거는 이론적으로 어떤 게 됩니까? 이런 그룹에 속하지 않는 특정 개인이 왜 속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가 중간 정도, C도 중간 정도이고 B도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예, 중간에 해당되는 B는 그렇죠? 해당되는 이쯤이 되니까 영역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크기로만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 내향성이라고 하죠. 내향성. 소위 말하는, 이제 내향성은 없으니까 그래요. 외향성이라고. 자, 외향성, 그러니까 이 EA축이라고 하는 이 아이죠. 하는 건데, 그냥 외향성으로 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특히 일본이나 뭐 한국 사람들 보면, 기질상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마이너스는 없다고 치면, 이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거기에 C라는 차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것도 낫더라. 근데 이제 제가 요거만 설명드리는데 C 차원을 뭐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요 경향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라는 차원 이쯤 된다 그러면 여기 요게 이제 이게 위치가 지금 제가 이렇게 묘사를 해서 그런데 지우고 여기 여기에 해당되는 예, 그럼 대략 여기에 공부를 한국인들은 이렇게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그냥 조작적으로 요거는 한국인 유형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지만 기존에 5개 독립된 차원이 있으니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랬을 때 5개 차원이 뭐가 있느냐? 예, 라는 것들을 보면 그래서 5개의 어떤 성향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오션이라고 예, 자, 외우면 좋다. 중에 이제 요 2부터 좀 설명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외향성이에요. 외향성 차원이 있다라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픽5라고 하는 5개를 배울 때 사람을 성격으로 분류할 때 저 사람의 외향성은 어느 정도고 일관성은 어느 정도고 개방성은 어느 정도고 친밀성은 어느 정도고 신경증적 경향성 혹은 인감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다양한 어떤 5개 차원상의 어떤 위치,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경향들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 알려져 있는 거와 약간 다른 개념들이라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2차원의 외향성, 즉 익스트로버전이라고 하는데 요게 높은 사람을 우리가 외향적이라고 하고 요게 낮은 사람을 인트로버전, 내향성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MBTI에 보면 E와 I를 떨어뜨려 놨는데 차원에서는 E, I가 같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외향성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외향성이 죄송합니다. 낮은 사람, 그러니까 외향성이 낮은 사람을 우리가 그냥 내향성이다라고 얘기하면 된다라는. 그러면 이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거에 치우치지 않는 평균적으로 외향성이 높거나 낮은 경향으로 분류가 된다. 이 사람들은 이 경향이 익스트로버전이 외부에 초점을 두고 좀 활동적이에요. 생각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울림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같이 있는 거가 좋은 거예요. 그 친밀성에 있는 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예, 그 다음에 경쟁적이고, 그리고 연구된 거로는 이 외향성 영향이 높은 사람이 긍정적인 감정이 많아요. 모티베이션도 많고, 그리고 도파민 추구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자극추구적인 성향이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혼도 많이 하고 결혼도 많이 하고 거꾸로죠. 결혼도 많이 하고 이혼도 많이 하고 이혼하려면 결혼을 해야죠. 여러 번 결혼할 가능성이 있고 활동적이고 위험한 일을 좀 추구하는 경향을 갖는 이예요. 높은 사람. 보면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이는 뭔가 자기 생각과 감정에 몰두하고 다른 사람과 약간 동떨어져 있고 사색적이고 그다음에 뭘 막 해야지 아직 이러진 않아. 그리고 뭐가 이게 재미가 있는 걸 막 추구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차분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친화성과는 다르다. 이걸 친밀성이라고 A예요. 어그리에블이라고 하는. 예.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친밀성은 사람들과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고 이런 게 그래서 외향적이면서도 친밀성이 높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외향성이면서 친밀성은 낮을 수 있어요. 겉핥기식의 관계로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지만 깊이 있는 관계는 별로 안 갈 수 있는 이런 거로 이제 설명이 좀 됩니다. 그럼 반대로 내향적이면서도 친밀성이 높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사람들과 동떨어져 지내고 이런 건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사귀거나 하게 되면 혹은 만나게 되면 굉장히 예, 도움도 많이 주고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내향적이면서 친화성, 친밀성이 낮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별로 만나는 것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예, 도움을 주려고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예,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철수되는 성향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신경성이에요. 이걸 이제 엔척도라고 합니다. 예, 뉴로티시즘 혹은 이걸 신경청적 경향성. 삐질이에요. 예. 그리고 빅5는 사실은 진화심리학적 맥락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 환경에서 이런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이런 성향이 살아남도록 했기 때문에 5개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감성 같은 경우 신경성 혹은 민감성, 신경성적 경향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걱정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걸 미리 생각해가지고 사소한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굉장히 수줍음이 높고 생각도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우울과 굉장히 연관관계가 많다라는 연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은 아예 위험을 피하니까 그렇죠?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집에 있는데 뭐 지진이 나서 죽거나 집 불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사고 날 일이 많지 않아서 사망률과 반비례해요. 이제 이게 잔인한 거죠. 진화는 생존을 중심으로 여기지 행복을 중심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이제 작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민하고 민감하고 감각도 굉장히 감각에 관련해서는 민감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날카롭고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미세한 변화를 잘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 작가시. 그래서 우리가 뭐, 잠수함의 토끼나 카나리아, 새, 이런 것들 같다. 그래서 사회 변화가 둔한 사람들은 뭐예요? 경향이 낮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잘 못 느끼고 그러는데, 이 선생은, 옆에 사람이 돌리기만 해도, 저는 이 분위기가 졸린다. 라는 걸 미리 알죠. 예. 그리고 불안수위가 높고 그러다니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신경수소 경향이 높은 사람이 내향적인 성향까지, 그러니까 외향성이 낮다. 거꾸로 내향적 성향이 높다 그러면 어때요? 밖에 안 나가고 앉아가지고 공부만 내리다 열심히 이제 하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렇죠? 자기 세계에 이렇게 있는 경향으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신경성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이 봅니다. 뭐 특징들이 있는데 이분들 이거 제가 뭐 핵심적인 건 나중에 드리고 살이 잘 안 쪄요. 생각이 많고 막 고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회원과 연관되는데 살이 안 쪄서 이런 성향이 되는 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걱정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 식욕이 많지가 않은 그렇진 않아요. 예, 이 신경성이 높은데도 많이 막 처먹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실성은 이게 이제 강박증이랑 비슷한데 컨셔스너니스 이렇게 돼 있죠. 뭔가를 꾸준하게 하는. 그래서 절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스템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통제에 대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게 높을 때 예, 낮으면요 충동적이고 의지가 돼요. 그래서 뭔가에 이렇게 중독되는 경향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외향적 성향보다는 이 성실성과 연관돼요. 중독이 잘 되는 사람은 뭐예요? 성실성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하지 말아야지. 술을 먹지 말아야지. 내가 안 되는. 그다음에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뭔가를 꾸준하게 철저하게 하니까 성취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만시간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만시간을 버티려면 쉽지 않죠. 그걸 버티는 힘, 이건 뭡니까? 성실성, 성향이 있는. 예. 근데 이제 연구된 거는 이제 IQ가 높으면 아, 뭡니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창의적인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덜 성실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 성실성이 낮으면서 머리가 좋아지면 뭐야? 소시오패시가 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이제 이게 극단적으로 낮은 경우가 예, ADHD다. 그래서 낮은 성실성에 높은 신경성에 친밀성도 낮고 그러면 ADHD 성향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소시오패시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높아 성실성이. 직접 완벽주의 성향의 경우는 뭡니까? OCPD. OCPD가 뭐냐면 강박 성격장애예요. 강박성 성격. 강박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강박증이랑은. 강박성 격앙에는 이게 좋은 거예요. 완벽주의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아끼고 계획을 다 세우고 일일이 벗어나면 안 되고 틀 안에 들어가야 되죠. 이게 사실은 이제 뇌로 설명이 다 돼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거식증이라든가 이런 경향도 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아, 이해합니다. 성실성. 그다음에 이제 친밀성이에요. 어구리와 부리는 그 뭐예요? 동의를 잘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마음 읽기 능력도 뛰어나고 친밀성은 성차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성이 조금 높은 형태로 이 육아와 관련된 양육과 관련된 지능적 특성이 이제 작동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 믿고 협조적이고 타인의 감정도 잘 이해하고 굉장히 친사회적이고 용서도 잘하고 상호주의적이고 협력 상호주의라는 건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받은 거 돌려줘야 되는 경향이 있고 이게 유전적 성향과 경영 기질로 있다라. 예. 이게 낮으면 뭐예요? 차갑고 적대적이고 온순하지 않는. 자, 그래서 친화성 엄청 낮고 성실하지도 않으면 이게 사이코패시. 여기다가 IQ라는 변이는 사실 따로 좀 볼 수 있는 높으면 소시오패시. 아니 뭐 죽든 살든 상관없고 나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성공한 CEO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친밀성은 낮다라는. 예. 뭐좀 잔인한 얘기지만 그 건설회사에서 항상 이렇게 사업을 하면 대충 사업 규모에 따라 가지고 보험금을 미리 준비를 해둔다고 그러죠. 굉장히 냉정한 거죠. 예. 이게 뭐 구조적 상황에서 생기는 거니까 보험을 준비하는 게 뭐니까 공사 현장에서 누군가 분명히 죽거나 다칠 것이다라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사고 날 이 사람의 비율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한다 그래요. 어, 이거 뭐랄까요? 이런 맥락이 높은 사람이면 예. 근데 현실적인 맥락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과학적인 맥락, 사람 목숨이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대처한다는 건데 친화성이 낮은 사람은 너무나 당연. 공공사에는 한 10명 죽겠지만 안식에 이제 마인드가 된다. 그리고 여성이 그런 면에서 친밀성이 약간 높은 경향이 있죠. 예. 요건 이제 우리 남녀 간의 좌우방구 관련된 어떤 성향과 연관되어 있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하게 들어가면 예. 그럼 벌써 뭡니까? 공감 능력, 이렇게 친사회성, 요게 외향성과는 다른 맥락이 있죠. 외향적인 거는 활동적이고 자극을 외부에서 이렇게 찾고 이런 경향이 있으면 친밀성은 사람에 관련된 그러니까 공감 능력에 해당되니까 외향성이 높거나 낮은 거에 따라서 친밀성 높고 낮은 거가 다른 성격 군을 이룰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개방성은 우리가 이제 아이젠크라는 분이 얘기하는 사이코티시즘이라고도 하는데 빅리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거는 정신병적 병성이라는 이거는 사람 중에는 이 오픈니스라고 이 개방이라는 게 좋은 표현인데 약간 독특한 경향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영성이라든가 종교에 조금 이렇게 네. 그리고 내향성과는 약간 다릅니다. 예. 개방성이 높으면서도 내향성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혼자 세계 안에서 영성을 추구하거나 이런 경향을 가져요. 그래서 이건 특이한 생각과 믿음, 뭐 UFO, 외계인, 엑스파일이라는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 SF물 같은 거 좋아하거나 이런 데를 보면 외계인을 추적하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유령이라든가 혹은 철학적인 종교,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 외계인 뭐 이런 것들, 초자연적인 믿음, 그다음에 예술적인 감성도 들어가요. 새로운 어떤 낯선 것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높거나 이럴 때 개방성이 있다. 예. 근데 개방성이 낮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습니다. 현실주의적인 이런 경향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개방성은 여기 보면 자아경계 상실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거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초월 경험을 하는 건데 뭐 그런 게 있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걸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건 뭡니까? 아, 나의 어떤 정체성이 말랑말랑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되게 미쳤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극단으로 가면 조현병 증상 가지고 이제 위험해서 유사한 것인데 창조성과도 관련된다. 그런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고호 같은 분은 어떤 거가 높아요. 그렇죠? 개방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어서 아이가 높은 그렇죠? 배양성은 낮은. 그러면서 그 인간관계, 동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친밀성은 또 되게 높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신경증적 경향성, 신경성도 높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창조성을 띠면서 그림의 세계, 자기 세계에 빠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거 뭐 병으로 발병하는 것도 다른 이소지만 예, 중이병 발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하게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빅5를 제가 약간 겉핥기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긴 해서 그렇긴 한데요. 제가 관련 교재들, 참고 도서들을 이렇게 에, 말씀도 드리고 올리고 할 테니까 그 깊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성격 지능의 탄생인가요? 어, 예, 성격을 일종의 지능의 개념으로 본 굉장히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이 5개의 유형을 높고 낮은 평균적인 거를 갖다가 딱 제가 조합해서 인간의 성격을 설명하는 그래서 빅5 이론을 근거해 가지고 인간의 다양한 기질적 성향과 성격 경향을 이해하며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나온 성격측 부분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타당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 약간 비과학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타당성이 떨어지는 그런 성격 이론보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요소로 조금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와 유사하게 뭐 TCI라든가 네오PI라든가 이렇게 픽5 이론의 틀과 유사한 다만 용어만 다른 이런 성격 검사들이 있습니다. 픽5도 있고요. 이런 걸 한번 해보시고 나는 5개의 어떤 축이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간은 5개의 차원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차원 각각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인간의 유형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니 이 차원이 어느 정도라는 거를 얼마나 세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유형을 볼 수도 있고 그냥 높고 낮고 이렇게만 해도 몇 개의 그룹으로 묶일 수 있는 다만 16개처럼 작은 유형은 아니다. 그런 범주 유형은 어,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새로운 현대 성격 이론은 타원 이론으로 설명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어요.